원비어 사건을 보면은요, 원비어 부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혀 아무런 북미 협상이 없었다. 미북 협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비어가 17개월 이후에나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원비어가 돌아와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원비어가 돌아온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에게 되게 고마워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바마는 또 왜 협상을 안 했을까? 보통 이상하게도 오바마도 그렇고 부시 때도 그렇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은 식의 그런 외교 전략을 썼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거는 또 미지수죠. 왜 그랬는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사실은 원비어를 인도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기에는 스웨덴 쪽에서 협상이 같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북한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치료비를 요구를 했었다고 그래요. 미국에다가. 그런데 원비어 부모들이 오히려 그 북한의 고문, 인권 문제 이런 거를 막 국제적으로 부각시켰고, 오히려 원비어 부모는 북한에 대해서 밀리언에 해당하는 밀리언을 북한에서 요구를 했다면 원비어 부모는 북한에 대해서 빌리언을 그런 보상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됐고, 유엔에 나가서 트럼프도 이 문제를 약간 언급을 해요. 원비어 부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인권 문제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거에 트럼프도 동의를 하는 그런 쪽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의 관광 금지는 물론이고요.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여줬듯이 대북 제재의 인권을 이유로 해서 15년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요. 원비어 부모는 그 연방 법정 판사에 의해서, 이 판사 이름이 호웰이라는 여성이에요. 비교적 63세 정도 된 그런 여성인데요. 현재 $500 밀리언. 제가 이거 사실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이 엄청난 보상금을 북한한테 요구를 하고, 그 보상금을 북한이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호웰 판사예요. 그게 2018년 12월입니다. 근데 이 여성 판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 정치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성 판사의 아버지는 미군 장교였고요. 그리고 이 여성은 부시가 추천해가지고 9.11 사건 이후에 애국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거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민주당이 들고 일어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을 조사하고 결정한 인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미 공화당에서도 부시 라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판사는 부시 라인이라는 건 굉장히 매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 민주당하고 미 공화당이 서로 공조를 안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여성 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호웰이라는 여성 판사는 미국 양당의 전략, 세계 외교를 다루는 전략위원회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도 많이 얘기되는 사이버 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이버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인 전쟁이라면 이쪽도 전쟁 벌이고 저쪽도 전쟁 벌이는 거 아니에요? 무기가 각자 있는 거겠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2010년도 오바마에 의해서 연방 판사직에 오른 인물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500밀리언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생겼어요. 누가 받게 생겼냐면 원비어 부모가 받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게 된 이 인물이 북한을 악으로 모는 겁니다. 뭐 북한은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국제적인 그데 막 나가서 열심히 자기 정치 행동을 하죠. 근데 돈도 많이 받고 뭐 정치 행동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데도 있어요. 과연 부모 입장에서 그렇게 자식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음식물 그 호기 같은 것을 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 부모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 이념전에 나서서 홍콩인의 승리를 위해서 외칠 때도 보면은요, 일본 그 재팬 타임즈에 이런 게 난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과 미국 민주당의 그 재력이 홍콩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제가 지난번에 올린 굉장히 오래전에 올린 그런 동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무튼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저는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의혹을 갖더라도 살짝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인들의 승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일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가서 비무장지대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뭐 북한한테 뭐 악이다 뭐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누구랑 함께 했을까요? 일본인들 중에는 북한에 억류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비무장지대에 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많이 이 사람들 뒤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강하게 들고 나왔는데 국제기구에 글쎄요 돈을 누가 많이 후원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인권이라는 단어는 개인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권과 충돌이 돼요. 그런데 왜 인권을 이렇게 열심히 들고 나올까? 그거는 또 모를 일이지만 미국 민주당 쪽에서 특별히 그 인권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죠. 국제적으로. 그래서 뭐 결국은 북한은 뭐 악이다 또는 뭐 인권 문제로 제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이건 이제 제 생각을 여기서 추가를 하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은 안 되겠지만 그 비슷한 그 협업 체계로 간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은 결국은 그 대상이 일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핵화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일본의 그 생각이겠죠. 일본 우익의 생각이겠죠. 게다가 한반도를 침략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본 우익들은 껄핏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 북한에 핵이 있다면 어떻게 거기를 한반도를 침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함께 지금 인권 문제를 강조를 하면서 북한을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요, 저는 만약에 리비아 사태가 없었다면 북한도 그 자기가 이제 자기 체제에 지금 현재 체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어떻게 베트남식으로 공산당도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북한은. 근데 베트남을 봐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베트남을 보면 자본은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결국은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 국가 주도 사회적 그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시장주의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베트남의 경우는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에 이제 성이 차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중국을 자꾸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중국을 자꾸 이제 밀어붙여서 미국에서 중국한테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한테 비핵화를 시키게 해라.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중국의 입장도 전쟁은 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사실은 말이죠. 리비아 사태를 보세요. 리비아 같은 경우도 미국의 부시랑 굉장히 친밀한 정권이었잖아요. 가다피가. 근데 가다피를 죽이고 그 공격을 하게 된 것은 가다피가 핵 그 개발을 안을 없앴단 말이죠. 부시의 생각을 들어서 얼마나 부시 정부랑 친했는데요. 가다피가. 그리고 나서 그 리비아를 친 겁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배경에는 기름 때문이다, 원유 때문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런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신용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리비아 사태를 보면. 그럼 북한으로서 자기가 그 비핵화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기를 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래서 자꾸 트럼프 정부로 자기네 그 체제를 보장을 해줘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도 했고 굉장히 미국적인 문화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 영어 잘하는 거 보세요.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앞으로는 오히려 북한에 핵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한테도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되고, 또 이게 휘어잡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재래무기를 사들이거나 개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핵무기가 완전히 비핵화된다. 그러면은 한반도가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주식 그 시장에서 보면은 불안하면은 그게 외자도 다 빠져나가죠. 불안하니까. 근데 북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정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경제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민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도 보세요. 그 쿠데타 세력이 들어왔었고 그런 걸 거쳐서 민도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쿠데타 세력을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억압된 그런 체제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그 민주적이면서도 그 사회 정의를 찾으면서도 이런 구조로 가고 있죠. 물론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자면 그 굉장히 그 민도를 개돼지로 만드는 그런 조작된 그런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 건데 그걸 떠나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를 가까이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 한국도 그 베트남이 선언했듯이 그 중국 쪽과도 더불어서 그 전략을 세우지만 미국과도 같이 무기 그걸 뭐라 그러죠? 군사적인 그런 훈련에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한반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